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98년 3월 21일 한 척의 크루즈가 파도를 가로지르며 힘차게 출항합니다. 이 배는 미국의 로열 캐리비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초호화 선박이었어요. 그 이름이 랩소디 오브 더 시즈였고요. 딱 봐도 누구나 한 번쯤 타보고 싶은 크루즈입니다. 선내에 갑판만 10개, 또 객실이 999개에 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 수영장, 바까지 편의시설이 여러 개 있었죠. 그날 선박은 약 2,0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카리브해에 있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후 차례대로 인근에 있는 아름다운 섬들을 들리면서 호화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000명의 승객 중엔 난생 처음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 한 미국인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보고 계신 아버지 론 브래들리. 그에게는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코앞에 둔 딸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이 딸에게 뭔가 특별한 선물과 기억을 남기고 싶었는데 때마침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크루즈 탑승권이 나온 거예요. 너무 기뻐서 가족여행을 계획하게 된 거고요. 론의 딸은 당시 23살의 에이미 린 브래들리. 그녀는 어릴 적부터 수영팀에서 활동했습니다. 운동신경이 좀 남달랐어요. 그래서 그 덕에 대학에서도 체육 특기생으로 선발이 됐고 전액 장학금을 받았죠. 스포츠 심리학 전공하고 또 그러면서 인명구조대원 자격증도 따고 아주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던 게 드러납니다. 졸업을 한 후에 어떤 직장에 갈지도 다 정해져 있었고요. 그 가족여행 계획했을 때쯤 그녀는 그 회사 근처에 새로운 보금자리 이미 얻어두고 좀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아빠가 가족여행을 제안한 거예요. 사실 에이미는 어렸을 때부터 수영팀에서 활동을 하긴 했지만 바다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좀 해봤더니 이제 사회인이 되면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가족과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한 거죠. 3월 21일 아버지 론, 어머니 이바, 에이미, 그리고 남동생 브래드까지 이 4명의 가족이 모두 크루즈에 탑승합니다. 호화 선박이었잖아요. 여기저기 보면서 너무나 설레었죠? 갑판에서 다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또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쭉 보냈고 하루 이틀 어느덧 시간이 흘러 크루즈에서 셋째 날로 넘어가던 자정입니다. 3월 24일 자, 이제 날이 밝으면 이 배는 퀴라소라는 작은 섬에 잠시 정박할 예정입니다. 이 섬은 네덜란드 왕국의 구성국 중 하나인데요. 이 카리브해에서 숨은 진주다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경관이 아주 아름다워요. 그래서 가족들 또한 이번 여행에서 퀴라소 섬에 간대 이걸 굉장히 고대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날 밤 에이미와 남동생 브래드는 선내에 있는 수영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젊은이들을 위한 풀파티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막 신나는 음악에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근데 또 부모님은 시끄러워서 싫다 하시면서 방에 일찌감치 들어가셨죠. 남매는 늦게까지 풀파티를 만끽했고요. 그러다 새벽 3시 35분 남동생 브래드가 먼저 객실로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이 가족들은 큰 객실을 빌려서 4명이 모두 같이 방을 쓰고 있었거든요. 브래드가 먼저 방에 왔어요. 근데 잠에 들기 전에 담배를 좀 피워야겠다 싶어서 방 안에 있는 발코니로 나갔고 그때로부터 5분 후인 3시 40분에 누나 에이미 역시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녀도 흡연자였기 때문에 동생이 담배 피네 나도 같이 펴야지 하고 발코니로 나가게 돼요. 둘이서 짧은 담소를 나누면서 바다를 보며 같이 담배를 폈는데 잠시 후 피곤함을 느낀 남동생 브래드가 누나 나 먼저 잘래 하고 떠났고 이후 에이미는 그곳에 혼자 남게 됩니다. 에이미는 그 새벽에 고요하고 어두운 바다를 즐기면서 한동안 발코니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새벽 5시 15분에서 30분 사이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난 아버지에 의해 목격돼요. 보니까 딸이 발코니에 있고 또
그 남동생 브래드도 잠을 자고 있고 다 확인을 해서 안심이 된 아버지는 다시 잠을 청했죠. 그러다 30분 정도가 지난 새벽 6시 아버지가 갑자기 잠에서 깨게 됩니다. 왜냐면 난데없이 한기가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춥지? 보니까 발코니 문이 좀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로 쌀쌀한 바닷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발코니 문 닫아야겠다 해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순간 이상한데? 뭔가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무심코 침대의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확인했는데 에이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옆에서 잠들어 있던 아내, 아들 다 깨웠죠. 야, 에이미 어디 간 거야? 처음에는요, 시간이 해가 뜰 시간이니까 일출 보려고 나간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족들이 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에이미 이름을 불렀죠. 근데 배가 지금 한가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다급해진 가족이 승무원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에이미를 찾는 안내방송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돌아온 대답이 그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난처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선 새벽 6시를 좀 지난 시각인데 안내방송을 하기에는 승객들이 다 지금 자고 있고 너무 이른 시간 아니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금 한 사람이 실종됐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모두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신에 승무원들이 같이 나서서 이 배 구석구석 다시 막 수색을 하게 돼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죠? 어느덧 조금만 있으면 퀴라소 섬에 정박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크루즈의 승객만 2,000명이었어요. 그럼 이제 이 퀴라소 섬에 모두가 한꺼번에 하선을 할 텐데 그럼 막 더 복잡해지고 동시에 에이미를 찾는 게 어려워질지도 모르죠. 가족들은 막 이렇게 애가 타고 있는데 어느덧 배는 섬에 도착해버립니다. 그 승객들이 막 바쁘게 하선을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아침 7시 50분 그제서야 승객 중에 에이미 씨를 찾고 있습니다. 에이미 씨 어디 계신가요? 이런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동시에 가족들은 그 입구에 서서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 중에 에이미가 있지 않을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시를 했죠. 그렇게 마지막 승객이 내리는 순간에도 에이미는 없었습니다. 한편 아버지 론은 언제까지고 이렇게 두 손 놓고 기다릴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퀴라소 쪽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이후 현지 경찰이 그걸 전달받고 이 배에 도착하게 돼요. 경찰, 그리고 승무원, 가족들 모두 선내수색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미 그때는 그 에이미가 사라진 지 2-3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에이미가 선내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바다로 빠진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대두돼요. 그럼 지금 배 수색하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잠시 후에 해안 경비대에다가 헬리콥터 다 동원이 돼서 크루즈가 지금까지 지나온 해안을 모두 샅샅이 살펴보게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물에 빠져서 지금 바다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건 아닌가 싶었던 거죠. 그렇게 헬리콥터 수색까지 했지만 발견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꼬박 4일간 하늘과 바다를 넘나드는 수사가 계속되었지만 에이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승무원으로부터 목격담이 전해졌어요. 그 실종 당일날 밤에 에이미가 어떤 남자랑 함께 있었대요. 근데 그 승무원이 그 남자가 누군지 정확히 기억하더라고요. 바로 선내 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던 알리스터 더글라스라는 남자였죠.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이 배에 같이 있으니까. 알리스터 더글라스? 근데 이걸 듣는 순간 남동생 브래드의 머리를 스치고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실종된 날 아침에 가족들이 막 다 같이 에이미를 찾아 헤매고 있었던 시각에 알리스터가 대뜸 브래드에게 다가와서 아는 척을 해요. 그러면서 누나가 사라졌다면서요. 정말 어떡해요. 유감이에요. 이렇게 위로를 건넸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정신없어서 넘어갔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시각이 에이미의 실종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던 때예요.
가족과 일부 승무원만 알고 수색을 하고 있던 때고요. 안내방송 나가기 전이었거든요. 아니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지? 수상했고 이게 기억난 브래드는 경찰에 가서 알리스터 좀 조사해달라 라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가 소환돼서 신문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 그 사건 당일에 제가 에이미와 함께 있었던 건 맞습니다. 공연을 한 후에 같이 술을 마셨고요. 그러다 새벽 몇 시쯤 헤어졌어요. 근데 그 후로는 제가 어디 간지 몰라요. 그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경찰이 혹시나 몰라 그가 머물던 방까지 조사했지만 특이점은 없었고요. 그렇게 그는 별 의미 없이 용의자 선상에서 벗어납니다. 목격담은 계속됐어요. 아침 6시쯤, 그때가 이제 아버지가 방에서 딸이 없어졌다라는 걸 알아챈 그때였죠. 근데 에이미를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 에이미는 방 열쇠, 담배, 그리고 라이터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가고 있었대요. 이걸 본 사람이 몇몇 있던데, 그래서 이제 어떤 경로를 추적해 보니까 에이미가 배 꼭대기에 있는 갑판에 있었다는 게 거의 확실시 됩니다. 한편 이번엔 선박 내에 있는 전문 사진사로부터 새로운 진술이 확보됩니다. 이 사람은요, 크루즈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승객들 사진 찍어주고 또 나중에 이거 인화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이런 제공하는 역할을 했어요. 당시 에이미와 가족들도 배에 타서 가족 사진 촬영했죠. 근데 실종 사건이 벌어지고 모두가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뒤늦게 사진을 찾으러 가거든요. 근데 전달받은 사진 중에 에이미 혼자 찍은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우린 분명 찍었는데 왜 없냐? 그랬더니 사진사가 하는 말이 그거 누가 이미 찾아갔다고 나오는데요? 에?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에이미는 실종된 상태인데 누가 이 사진을 가져가요? 너무도 수상했죠. 자, 이런 여러 정황들을 미뤄서요. 에이미는 이 선내에서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바다에 빠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납치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기됩니다. 그럼 그녀를 어디로 데려간 걸까요? 얼마 후에 퀴라소 섬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한 남성에게 제보가 들어와요. 어떤 여자가 다급하게 오더니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초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괜찮을까 싶어서 휴대폰을 건네려고 하던 찰나 그녀가 누구에게 쫓기듯 어디론가 황급히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그 당시 운전사가 목격한 여성의 인상착의가 실종 당일 에이미의 모습과 상당히 일치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이미는 배에서 납치돼서 이 퀴라소 섬에 왔다는 게 성립돼요. 이런 제보와 목격담이 쏟아지는 동시에 가족들 또한 언론사를 찾아가서 사건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했죠. 그 덕에 제보가 2배, 3배 많아지긴 하는데 대부분 허위거나 장난이었습니다. 그러다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1998년 8월 이번에 아주 신빙성 있는 새로운 목격담이 접수됐죠. 제보자는 자신을 캐나다 출신의 카마이클이다 라고 소개하던 남성인데 퀴라소 섬에서 에이미와 비슷하게 생긴 여성을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냐? 그 섬 끝에 있는 한적한 해변인데 이 남자가 카페에 앉아서 좀 커피를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웬 2명의 남성이 한 여자를 거의 끌어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잡고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거리가 있긴 했지만 유심히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문득 저 여자 누구야? 어딘가 좀 낯익는 것 같은데? 라고 느꼈고 나중에 에이미 실종 전단을 접하면서 그때 내가 해변에서 본 그 여잔데? 라고 확인했다는 제보예요. 게다가 그가 이렇게까지 확신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그 끌려가던 여성의 발목에 눈에 띄는 문신이 있었어요. 실제로 에이미의 몸에 문신이 3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보자가 본 여성의 발목 부위 문신이 에이미의 것과 정확히 일치하더라고요. 여러분, 목격담은 계속 이어집니다. 5개월 후인 1999년 1월, 이번에는 전직 미 해군 장교로 있던 한 남성이 내가 에이미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게 돼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거기가 어디였냐면 퀴라소 섬에 있는 한 매춘업소였죠. 둘이 만났는데 이 여자가 저는 여기에 붙잡혀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남성은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군인 신분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매춘업소에 왔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도울 방법을 찾지 못한 거죠. 그나마 은퇴를 하고 나서 경찰에 이 제보를 해온 건데요. 어쨌든 즉각 그 해당 매춘업소 찾아갔죠. 그런데 또 하필 여기에 얼마 전에 화재가 나게 되면서 이미 폐허가 됐어요. 이거 진짜 에이미 흔적이 여기저기 나타나긴 하는데 어쩐지 한 발짝씩 늦고 있죠. 심지어 여태까지 들은 그 목격담들 제보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문신도 일치하고 이름도 나오고 가족들이 점점 더 애가 탔습니다. 얘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나. 하지만 시간은 무성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7년이 지나요. 크루즈에 있던 딸이 사라진 지 7년이요. 그 시간 동안 여전히 가족들은 딸을 찾는 데 매달렸습니다. 퀴라소 섬은 셀 수 없을 만큼 수백 번 드나들었고요. 혹시나 흔적이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7년간 아무것도 찾지 못했는데 그렇게 2005년이 되었고 그해 3월입니다. 이번에는 퀴라소 섬에서 약 1000km 정도 떨어진 카리브해의 섬나라 바베이도스에서 신고가 접수됩니다. 주디라는 여성인데 자기가 이 바베이도스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수상한 장면을 봤대요. 그녀가 주디가 쇼핑 다 끝내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막 두두두두 하면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오는 3명의 남성을 인지했고 거기에 여자 목소리까지 들려요. 이 여자는 화장실 칸 안에 있고요. 근데 남성들이 아주 강압적으로 이 여성을 제압하는 듯 했어요. 뭐라고 말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들리진 않았지만 대충 보면 야, 너 우리 말 들으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위협이었대요. 이 주디 씨도 너무 무섭잖아요. 지금 여자 화장실에 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여자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이 칸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잠시 후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디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 있던 여성과 눈이 딱 마주쳐요. 그러자 그 여자가 다짜고짜 저는 에이미예요. 미국 버지니아 출신이에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걸 들었는지 순간 밖에 있던 남성들이 화장실로 우르르 들어오더니 그녀를 끌고 나가버립니다. 주디 씨도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경찰에 이 일을 신고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목격한 여성과 남성들의 얼굴까지 정확히 묘사해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은 그때 주디가 기억하는 여성의 몽타주입니다. 약간은 더벅머리에 굉장히 수척해진 얼굴이에요. 하지만 눈매만큼은 어딘가 에이미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몽타주가 만들어져서 배포가 됐지만 그 당시 바베이도스 경찰은 정확히 이 여성이 누군지 신원을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추가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또 바베이도스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쨌든 그로부터 또 몇 개월이 지나고 이번에는요. 에이미의 부모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사진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한 성인 사이트에서 발췌된 사진인데 여성이 다리를 좀 드러내고 섹시하게 앉아있는 좀 노골적인 그런 장면이죠. 사진 속 여성의 이름이 제스래요. 근데 이걸 본 부모는 숨이 먹고 맙니다. 이 여성의 얼굴이 딸 에이미와 너무도 유사한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 여성의 피어싱 위치까지 에이미와 동일해요. 놀란 부모가 서둘러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 이메일을 보낸 익명의 제보자와 또 사진이 어디에 업로드 됐는지 사이트를 추적했어요. 이제 이것만 찾으면 딸의 위치가 금방 파악되리라 싶었죠. 그렇게 희망을 걸었는데 하필 IP가 해외로 되어 있습니다. 추적이 쉽지 않아요. 수사는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고요.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더 이상 에이미에 대한 유의미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들었던 목격담, 제보를 토대로 가족들 그리고 경찰, 언론도 사실상 에이미가 성노예로 팔려갔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불법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된 거죠. 납치가 돼서 퀴라노 섬에 내려졌고 이후 거기에 있는 매춘업소에 있다가 근처에 있는 다른 섬 바베이도스로 끌려갔는데 이때 쇼핑몰 화장실에서 목격되면서 신분을 밝혀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 다시 성인 사이트 사진으로 발견되기까지 지금 이 과정을 여러분이 함께 듣고 계신 건데 에이미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가 예상되니까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편 여러분, 애초에 크루즈라는 이 특수한 공간에서 어떻게 납치가 벌어졌는지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한데 그 부분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한 명이 벌인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공범이 있을 거다. 즉 여성을 납치할 목적으로 어떤 무리가 움직였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퀴라노 섬도 그렇고 바베이도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이제 미국 사람들인데 자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경찰이 단서도 많지 않은데 가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에이미 린 브랜들리 2010년 3월 24일 그녀는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의 목격담도 단서도 없었기 때문에 수사도 중단되었죠. 하지만 가족들은 그녀에 대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여전히 제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의 대학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떠난 가족 여행. 하지만 그게 이런 악몽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서 그것도 크루즈에서 감쪽같이 증발한 에이미의 사연.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영국인 레베카 코리엄은 화목한 부모 밑에서 언니와 이복 형제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청소년 때 동물원에서 일한 적도 있을 만큼 동물을 좋아했고요. 친구들 사이에선 아주 에너지 넘치는 성격으로 통했죠.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는 대학에서 스포츠과학과 아동학을 전공했고요. 틈틈이 자원봉사 활동도 할 만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레베카가 좋은 기회로 미국에 건너갑니다. 거기서 약 4개월간 캠프 아메리카에 참여를 해서 아이들에게 스포츠를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하죠.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녀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23살이 되던 2010년 6월 아주 가슴 설레는 공고를 보게 돼요. 월트 디즈니의 유람선 업체 디즈니 크루즈에서 스텝을 뽑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게 돈도 받죠? 크루즈 탈 수 있죠? 중간중간에 정박하는 곳에서 여행도 할 수 있죠? 정말 금상첨화의 기회였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합격 통지서를 받습니다. 취직에 성공한 레베카가 미국 플로리다 본사로 건너가서 훈련을 받았고요. 6개월 후 최종적으로 미국 LA 항구에서 시작이 되는 디즈니 원더 크루즈의 승무원 유니폼을 입게 되죠. 정말 꿈에 그리던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때 갑작스럽게 받은 가족의 연락.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고 레베카는 급하게 장례식에 가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2주 후 다시 LA로 돌아와서 크루즈 승무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죠.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드디어 2011년 3월 21일 수백 명의 손님과 선원을 태운 원더 크루즈는 7일간의 일정으로 LA 항구를 출발하게 됩니다. 이 LA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멕시코 해변 도시 3곳을 정박한 후에 다시 LA로 돌아오는 코스였어요. 레베카는 출발하기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이번에 이제 멕시코 쪽을 가게 됐다. 너무 기쁘다. 다음날 전화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레베카는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를 하는 딸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게 되는데 다음 날인 3월 22일 아침 9시 레베카가 교대를 해줘야 하는 스케줄인데 웬일인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동료는 혹시 늦잠을 자나 싶어서 방에 가봤는데 안은 텅 비어 있었죠. 곧이어 선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레베카를 찾는다고요.
하지만 이 호출에도 그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9시 영국에 있는 부모님은 레베카가 크루즈에서 실종되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일단 배 안에 있던 선원들이 가장 먼저 조사한 건 CCTV였어요. 영상 이곳저곳을 보면서 레베카의 모습을 쫓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전날인 3월 21일 그녀는 일을 마치고 동료와 바에서 한잔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다 새벽 5시 45분 레베카가 찍힌 부분이 발견됩니다. 그녀는 승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구역에 내선 전화기 한 곳에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요. 입고 있는 셔츠가 자신의 것이 아닌 남자 사이즈로 보였습니다. 그러다 마침 지나가던 다른 선원이 이제 레베카가 아주 걱정스럽게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냐고 묻습니다. 영상 속 입모양을 봤을 때 레베카가 괜찮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고 조금 후 전화를 끊게 되는데요. 이후 레베카는요 머리를 막 손으로 잡고 흔들다가 뒤로 젖혔고요. 뒷주머니에 손을 넣고는 복도를 따라 걸어갑니다. 여기까지가 CCTV에 남아있는 그녀의 마지막 자취였어요. 혹시나 이 배에서 그녀가 추락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 경비대와 멕시코 수군까지 이 가능성을 두고 수색을 시작했죠. 혹시 바다에 떠있을 그녀의 시신을 찾으려고요. 하지만 이 원더 크루즈 자체가 미국 쪽이 아닌 바하마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배 안쪽으로 누군가 수색을 들어오는 거는 이제 바하마 소속의 형사 한 명이 파견이 됐고 그가 와서 선내 조사를 시작합니다. 한편 레베카의 부모님은 딸이 이제 실종됐다는 소식에 단번에 미국에 건너왔어요. 그런데 크루즈 내에서 아이를 찾았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결국은 원더호가 정박하기를 기다렸다가 부모님의 급한 마음에 배에서 내리는 승객들한테 하나하나 딸을 본 적이 있냐 물어보려고 했죠. 그래서 시간 맞춰 항구에 도착했지만 디즈니 측에서는 이런 행동을 불편하게 생각했었는지 차에 이제 창문이 검게 가려진 차에 가두다시피 태워집니다. 그래서 레베카 부모는 결국 아무도 만나지 못하죠. 이후에 유일하게 선내를 조사했던 바하마 그 형사를 만난 부모가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니 이게 유일한 경찰 조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몇 명의 승무원만 조사를 했을 뿐 승객들과는 어떠한 인터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누군가가 사라졌고 주변 동료뿐만 아니라 그 안에 혹시라도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있는지 부모로서는 마지막 하나까지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기회는 놓쳐버렸습니다. 부모가 답답한 심정으로 일단 선장을 만나보는데 이 선장이 애도를 표하면서도 레베카가 5층 승무원 풀장이 있는데 거기에 갔고 파도에 의해서 배 밖으로 튕겨져 나가 추락한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합니다. 여긴 이유가 있었어요. 풀장 근처에서 레베카의 슬리퍼가 발견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겨우 슬리퍼 하나가 있었다고 해서 바다로 추락을 했다. 약간 부모가 느끼기에는 크루즈 쪽에서는 레베카가 배에서 떨어졌다라는 쪽으로 거의 기정사실화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풀장을 직접 관찰해본 부모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누가 봐도 이 풀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높은 벽이 있었고 여기에서 쉽게 사람이 이렇게 뛰어 넘어져 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레베카가 실종된 당일 파도의 세기는요 사람이 벽을 뛰어넘을 정도로 세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렇다면 레베카는 어디로 간 걸까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다에 추락은 했지만 그 전에 누군가 고의로 그녀를 밀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미 누군가 그녀를 살해하고 바다로 떨어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그녀를 납치했다가 이제 사람들 다 빠져나갔을 때 가방에 넣어서 그녀를 데리고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설이 가능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건은 다각도의 가설을 가지고 검토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배에서 몇 번이나 레베카를 찾는다라는 방송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실종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디즈니 측에서 고객들한테 그걸 다 알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부모로서는 망연자실했고 아이를 찾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지조차 막막해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2달 후가 됐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실종된 레베카의 카드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라면 누군가 그녀를 죽였거나 납치했고 이후 카드를 가지고 돈을 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 사용 위치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합니다. 그해 9월 또다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레베카가 실종된 지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부모들이 레베카의 페이스북 비밀번호가 바뀌어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 또한 조사해 볼 수 있죠. 근데 왜 이게 조사가 잘 안 돼요? 여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엄청난 약점이죠. 영국인 레베카가 미국에서 출발한 크루즈를 타고 멕시코 해상에서 실종됩니다. 근데 배는 바하마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사하는 바하마 형사가 있죠.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디즈니에서는 추락사다라고 마무리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관련자들, 또 국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책임을 지고 조사를 해줄 국가나 기관이 미약했던 겁니다. 그러던 2011년 10월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 아시죠? 여기에 저널리스트 존 런슨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때부터 그가 형사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 그는 직접 원더호에 탑승했어요. 그리고 레베카를 잘 알고 있던 그 당시에 같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던 승무원들을 인터뷰하면서 여기서 새로운 사실들까지 알아냅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을 분석하게 되죠. 갑판 수리공이 말하길 레베카가 평소에도 자주 5층 갑판을 찾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영을 하다가 밖으로 떨어졌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슬리퍼도 발견됐으니까 이거 앞뒤 맞지 않냐?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수영장에서 떨어진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돼 보입니다. 파도가 엄청 나야 돼요. 또 다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레베카와 가장 친했던 동료 중 하나인 멜리사. 그녀는 실종 전날 밤 11시에 레베카를 봤다고 말합니다. 일을 끝내고 서로 수다를 떨고 장난치다가 레베카가 멜리사에게 바에 같이 가자라고 물어보는데 그녀는 피곤해서 쉬겠다고 하고 방으로 돌아가죠. 그게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이때 존이 묻습니다. 슬리퍼가 수영장에서 발견됐다고. 그런데 돌아온 답이 멜리사는 그 슬리퍼가 레베카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일단 사이즈가 너무 작았고 평소 그녀가 신는 스타일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레베카의 부모님도 나중에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이 슬리퍼는 아이의 것이 아닐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 얘가 여기 있었다는 거는 너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주장입니다. 멜리사는 디즈니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슬리퍼가 그냥 레베카 거다라고 단정 짓고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사실 추후에 2016년에 레베카의 부모가 사건이 잘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사설 탐정을 고용하게 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레베카의 것이 아니다라는 게 확정됩니다. 멜리사가 계속 동료였는데도 불구하고 디즈니를 의심했어요. 아니 이 크루즈는 신분증 없이는 승차 하차가 안 된다.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곳이고 당연히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감쪽같이 사라지냐. 게다가 그 5층 승무원 수영장 바로 옆에는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승무원 체육관도 있다. 그리고 이제 레베카가 사라진 시점인 오후 5시 45분 이후 6시 정도쯤에는 분명 그곳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있었을 거고 사고가 났다면 목격했을 거다라는 게 그녀의 주장입니다. 물론 존 또한 한쪽의 그 음모론에만 치우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레베카가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때 멜리사가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레베카의 애정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레베카는 배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승무원, 그러니까 여자 승무원과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양성애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또 다른 남자 승무원과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아주 복잡한 삼각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어쩌다가 한 침대에 눕게 되는 일이 발생했고요. 이 일로 인해 레베카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충격에서 아마 큰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멜리사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인 실종 당일 새벽 6시에 처음 보는 남자 옷을 입고 절망에 빠진 레베카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던 겁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날 통화를 하고 있던 건 다른 동료 승무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통화를 끝낸 후에 그녀는 방으로 찾아갔어요. 그 승무원 방으로, 다른 친구 방으로. 그리고 울면서 이 애정 문제를 하소연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제 다 울고 좀 평정을 되찾았는지 레베카는 동료의 방을 나갔는데요. 이후에 영영 사라졌던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레베카의 어떤 복잡한 연애 상황 때문에 그녀가 자살을 선택한 게 아니냐라는 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베카는 이 크루즈에서 열심히 번 돈으로 영국에 있는 부모를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로 여행을 시켜주겠다라는 계획도 있었고 또 평소에 워낙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인들은 자살 가능성을 쉽게 믿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타살? 신용카드 기록도 있고 비밀번호를 누군가 변경한 것도 있고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후에 부모는 딸의 이 실종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적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건을 널리 알리려 했지만 결국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 바하마 형사가 저지른 부실한 초동 수사, 게다가 디즈니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이 사건이 결국 이렇게 장기간 미궁으로 빠지게 된 건 아닐까요? 특히 디즈니족에서는 크루즈 라인을 만든 이래 최초로 발생한 사건, 이런 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디즈니는 이 전화 통화한 테이프 그리고 사고 장면을 담은 CCTV 녹화본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거절하겠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대변인을 통해서 밝혔다고 해요. 부모로서는 정말 답답했겠죠. 실종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레베카의 가족이 지친 걸까요? 2015년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가족은 미공개된 어떤 금액을 받고 디즈니와 합의를 했다고 전해줍니다. 딸이 실종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인 건지 또는 디즈니가 제안한 금액이 그들에게 만족스러웠는 건지는 모르지만 분명 소중한 딸을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레베카 부모의 선택이 더욱더 안타깝게만 느껴집니다. 디즈니 크루즈에서 사라진 레베카 코리엄 실종 사건,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